이야기하겠습니다. 표본 추출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 실험을 할 때 모든 대상자, 이것을 모집단이라고 하지요.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집단을 먼저 살펴보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의 집합, 이런 모집단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실제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무릎 테이핑이 정적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어서 뇌졸중 환자가 요 실험 대상이지요. 그리고 모든 뇌졸중 환자가 모집단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 모든 뇌졸중 환자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한다면 대한민국이 되겠지만 이런 말은 보통 붙이지 않겠지만 여튼 이 뇌졸중 환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 아주 희귀병 대상자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상이 한정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샘플, 표본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것인지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뽑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실험을 진행했지만 이것을 추출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추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본 추출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어떠한 표본수를 산정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은 편향성과 오류가 없어야지 객관적 실험이 가능하다. 우리가 실험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연구적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연구방법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 그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곡선이 그려보면 대충 이런 형태인데 요건 거 아니고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 그림 좀 그렇습니다.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예런데 여튼간에 요 곡선의 특징은 중간 값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되게 되어 있는 요런 그 곡선이 확률상으로 높게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중간값 평균이 되겠고요. 여기로 좌우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꼬리처럼 있는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을 때는 요거에 맞게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것이 어떻게 요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자, 표본과 표본 추출. 표본은 실험을 위해 선정된 모집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하위 집단의 일부분을 뽑는 과정을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선정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제외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 추출을 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보통 하는 실험들에서 직접 관찰하는 실험이든지 아니면은 보고서 같은 것을 할 때도 이 표본을 선택할 때 실험지를 주거나 실험 대상으로 쓰거나 할 때 요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실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러한 곡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만 뽑아왔다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와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요 원하는 결과 모집단에 대해서 이 사람이 뇌졸중 환자였다라고 하면 뭔가 좀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만 뽑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요 결과를
객관성 있게 볼 수 없겠죠. 실험을 재현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데이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 실험을 할 때, 여러 번 실험할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도 논문 디자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 쓸 때, 이게 필요했구나. 왜 이런 거 안 했어?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선정 기준은 연구 주제와 밀접한 표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뭐 요통 환자라면 요통 환자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제외 기준은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나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제외하는 기준, 말 그대로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제외 기준과 선정 기준을 넣는 것은 표본의 동질성을 증가시키고 외생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외부에서 생기는 변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근막 이완 기법의 적용이 만성 긴장성 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박사 논문으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때 선중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글이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끊어서 가야겠네요. 네, 자, 근막이완 기법의 적용이 만성 긴장성 두통에 미치는 영향, 요것의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봅시다. 끊어서 간다는 것이 이러한 장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실수하거나 무언가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분위기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지는데 요거는 그냥 끊으면 되네요. 자, 선정 기준 보겠습니다. 만성 긴장성 두통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만성 긴장성 두통 대상자를 보는데 그 3개월 만성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주 3회 이상의 두통을 앓고 있는 자로서 만성이니까 3개월 이상의 두통을 앓고 있는 자로 했고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주 3회 이상, 일회성으로 두통을 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 3회 이상 두통을 이야기했고, 만성이니까 3개월 이상. 물론 여기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사로부터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받은 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 서류를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대강 선정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제외 기준 봅시다.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약물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효과에 대해서 외생 변수가 되겠죠. 제가 근막 이완 기법의 효과를 만성 긴장성 두통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MFR이라고 합니다. 마이오파셜 릴리즈를 써서 두통에 만성 긴장성 두통에 중재를 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통 HIT6라고 해서 두통 감별하는 이런 자가기입식 레포트가 있고요. PSQI 두통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수면질 지수, 피츠버그 수면질 지수라고 하고 이것들은 잠 잘 자는지 NDI 넥 디서빌리티 인덱스에서 내가 목은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긴장성 두통이기 때문에 목의 긴장성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자가기입식 리포트고요. 그 말고도 ROM 그리고 알고미터로 눌러가지고 통각 느낌, 그 중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뽑아가지고 실제로 이 근막 이완 기법을 적용했을 때 오랜 기간 중재했거든요. 딥넥 머슬에 근두께 MRI로 이거는 촬영을 해서 두께로 이거는 방사선사가 측정을 했고요.
뭐 요런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기입해놨고, 여튼 중요한 제외 기준은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해서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ROM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는 것이 약물로 좋아지는지 MFR로 좋아지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저한테 중재를 받고 병원 갔다 오면서 뭐 약을 먹고 이렇게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와가지고 후에 측정해 보니까 좋아졌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약으로 일하거나 병원에서 뭐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제외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본을 선정했을 때에는 최소화해서 실험에 진행을 해야지. 안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몇몇 케이스만 뽑아가지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야 되잖아요. 확대해서 일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표본 추출 오차. 표본을 뽑을 때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본 추출로부터 얻은 추정치와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것과 실제로 모집단이 참값, 이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있겠죠. 이러한 모집단이 가진 참값과 여기서 몇 개를 뽑아온 샘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오차를 표본 추출 오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자가 표본을 뽑을 때 그 의식적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자가 의도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 이것은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하면 내가 MFR의 효과를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왠지 효과 좋을 것 같아.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 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하고 라포도 형성되어 있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아 보이는 대상자만 선별하는 이런 경우가 의식적 오차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험자가 이것을 뭐 어떠한 좋은 의도 나쁜 의도인지는 모르죠. 나 MFR 효과를 진지하게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이 효과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오차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대상자든 나쁜 대상자이든 같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밖에서 물이 얼 때는, 영도에서 얼 때는 이것이 빗물이든 뭐 강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같은 온도에서 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물에 뭐 소금이 탔다거나 뭐 불순물이 섞인다면 온도가 변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자, 무의식적 오차는 실험자가 나이, 성별, 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를 뽑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고 뽑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이 의도 안 가지고 뽑으면 오히려 더 그것이 맞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봤을 때 어디에 많은 대상자들이 분포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중간에 요쯤으로 생각되는 곳에 가장 많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특성상 여기서는 가중치를 둬서 더 뽑아야겠죠. 이쪽에서는 좀 작게 뽑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뇌졸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뇌졸중의 특성이 나이가 많은 노인 대상자들에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노인 대상자를 많이 뽑아야겠죠. 그런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뽑아놓고 별로 없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옳은 표본 추출이 아니겠죠. 그리고 비표본적 추출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과정, 자료 수집, 집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인데,
범위오차, 측정오차, 응답오차, 처리오차 등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오차라는 것은 뭐 간략하게만 이야기해드리면 실험 대상 범위를 너무 좁게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크게 했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보통 뭐 작게 했을 때 뭐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응답오차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응답을 성실하게 하면 좋은데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실험을 좀 참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레포트 같은 것 때는 그냥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내 개인정보, 예를 들면 뭐 학력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통증, 나 통증 뭐 많이 앓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개인이 알려주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보다 다르게 적는 경우. 나 월급을 이 정도 받는데 나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할래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라는 것은 뭐 내가 측정했는데 측정이 조금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고니오메타로 측정했을 때 고니오메타가 이거 측정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팔들을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각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측정 도구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차들도 있다. 처리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코딩하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막 치다가 보니까 뭔가 그런 과정에서 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들이 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네,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표본과 표본 추출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그 표본을 추출하느냐? 데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표본의 선정 확률을 알 수 있으면 확률 표본 추출이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이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확률 표본 추출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진행되어서 무작위하게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뽑는데 표본의 편중이 적게 발생합니다. 실험하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뽑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들에게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모집단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보라는 게 모집단이 어떤 대상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뭐 연락처라든지 어떠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 좋은 표본 추출 방법인데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뒤에 표본수 산정하는 방법 G파워라는 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100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100명에 대해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투표했잖아요. 투표하기 전에 뭐 합니까? 사전 투표 여론이라고 합니까? 조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전화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출구 조사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화할 때 전화가 띠리링 오죠.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묻잖아요.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묻는 것이 단순 무작위하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방법,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표본을 단순 무작위하게 뽑아놓은 상황에서 이 번호를 1, 2, 3, 4 이렇게 해서 n번만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2번, 12번, 2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난수를 이용해서 뽑는 방법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집단 특성이 모집단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 특성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하위 그룹으로 여기 그룹에 어느 정도 몇 세 나이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군집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지역, 학교, 병원 등 지역적 인위적 군집으로 선집해서 표본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그 요통 수술 환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골고루 뽑아야 되니까 전국이 국립병원에 부산, 경기도, 서울, 그리고 또 어디 할까요? 광주,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몇 명씩 이렇게 뽑는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표본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방법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낮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첫 번째는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편의에 의한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의해서 표본이 모집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센터의 설문조사라든지 연구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우리들이 실험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생각해서 실험을 할 때 연구 참여 대상자를 모집해서 딱 이렇게 모집 공고문을 붙이면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랜덤하게 뽑은 거 아니냐, 내가 개입 안 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랜덤하게 뽑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률적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내가 연구자 이거 참여 게시판을 붙이거나 이 실험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와 근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균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과 비확률 표본 모집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대상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비확률은 대상자가 연락을 합니다. 나 여기 실험하고 싶어요. 뭘 보고 왔다든지, 소식을 듣고 왔다든지, 이렇게 지역 사회센터에 가가지고 보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뽑힙니다. 마치 로또처럼. 로또는 물론 로또 산 사람들이 모집단에 되겠죠. 로또 안 산 사람은 모집단에 되겠죠. 로또 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몇백만 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연락이 가죠. 물론 돈 찾으러 연락을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뽑아가지고 그 확률로, 공정한 확률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확률 표본은 선정 확률도 알 수 있고요.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확률 추출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보고 우연히 내가 참여하는 거, 나 할래, 참여할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책이나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실험 대상자가 스스로 참여를 한다 혹은 연락이 간다라는 정보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곰곰이 보니까 이 차이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실험 대상자가 연락을 받고 오는지, 실수. 실험 대상자가, 이거 중요하니까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파란색. 실험 대상자가 나 이런 실험에 참여할래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간다 라고 하면 비확률 표본 추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험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으면 확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텍스트들을 다 읽어보고 해도 요것에 거슬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의도적 표본 추출, 이것은 무엇이냐? 편의적으로 그 연구자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 참여자 모집 같은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집단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 대상자들 좀 더 많이 오고 나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편의 추출 방식과 유사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본수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하기 위해서 표본들, 샘플을 뽑잖아요. 어떻게 표본수를 얼만큼 뽑아야 되느냐? 표본수 산정이라는 것은 연구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 표본수, 자,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표본을 뽑으면 이것이 객관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수 산정에 따라서 샘플을 뽑아야지, 표본을 뽑아야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표본수가 너무 작으면 모집단을 대표하는 효과가 적겠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작은 샘플로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너무 작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예를 들면 자루 안에 까만 콩, 흰 콩이 들어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콩 2개를 뽑았더니 까만 거 하나, 흰 거 하나. 야, 여기는 콩이 50%씩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뽑았던 콩이 우연히 까만 거 하나씩일 수도 있고, 이 모집단 보면 알고 보니까 까만 콩이 몇 개만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네, 그것이 옳지 않겠죠. 그래서 이 콩을 뽑을 때는 2개만 뽑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예를 들어서 이 콩이 개수가 콩이 한 1000개 들어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몇십 개는 뽑아서 봐야지 이 안에 콩을 알 수 있다. 콩이 까맣고 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 다른 색 콩, 완두콩 같은 거, 초록콩도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를 적정한지를 정하는 겁니다. 표본수가 많으면 좋지요. 표본수가 많으면 좋은데 표본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험해봐서 알죠? 이러면 시간과 자원의 소모가 큽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실험할 때 몇 명 정도 되면 그룹당 최소 12명 이상은 넣어라, 혹은 아니면 그룹당 20명 정도는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통계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물론 그리고 실험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것에 적정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수 많다라고 하면 많으면 좋은데 그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힘들다, 잘못 걸렸다 이런 느낌이 들죠? 시간과 자연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를 산정하는 것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수가
어떻게 산정되느냐? 통계 검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검정력이라는 걸 파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표본수를 결정하는 통계적 접근법은 파워 값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이 파워 값을 계산하는 것이 뒤에 설명드릴 G파워 프로그램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파워 값은 0.8보다 크게 잡는다. 0.8이 80%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0.8보다 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능력이 80% 이상, 우리 가설 세우잖아요. 귀무가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상관성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은 무언가 뭐 좀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아니 이거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초치는 이야기하는 것을 깨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깨부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파워 값을 0.9로 잡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좋은 것이 되겠는데 그럼 대상자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요. 그래서 보통 80% 정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귀무가설적으로 보자면 근막이완기법이 만성기저항성두통에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이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잖아요. 근막이완기법이라는 것을 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중재해서 이 결과, 이 만성긴장성 두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막이완 기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니까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귀무가설이라는 녀석이 딱 나타나서 야, 너 이거 대도 안 하는 거 상관관계도 없는 거 관련성도 없는 거 왜 이런 거 하려고 하느냐? 관련성 없어 라고 하면 제가 G파워로 몇 명 돌려봐가지고 이 것을 깨부숴줄게. 어느 정도 인원 모집하면 되니?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통계검정력 이 수치 몇 나오느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연구방법론 강의는 통계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연구방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G파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 구글이나 검색창에 G파워 치면 이거 개발한 사람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프로그램 크기도 작고 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정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냥 검색창에 G파워 이렇게 치면 됩니다. 여기에서 홈 밑에 다운로드 이렇게 뭐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돌린 게 있는데 제가 요 G파워 프로그램은 표본 산정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통계 방법, 검정 방법, 효과, 크기, 표준 편차, 평균 등을 입력해서 표본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를 넣냐면 여기 G파워에서 이펙트 사이즈, 이거 이펙트 사이즈라는 것은 효과 크기는 이전 선행 연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 수치가 몇이 되더라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알파 값은 우리 유의 수준 0.05 적잖아요, 그죠? 보통 0.05 이렇게 넣으면 되고 효과 크기는 보통 0.8 정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샘플 사이즈가 나옵니다. 제가 이 t-테스트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calculate 누르면 나오고 쓰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미리 연구 계획 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했을 때 저번에 연구 편집, 논문 심사했을 때 각 그룹당 별로 어려운 중재도 아닌데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는 건데 9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모수 통계를 돌렸길래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비모수 통계법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사람 값이 크면은 몇몇 개 안 되는 건데
전체를 확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해라.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들 레포트를 부여받았을 건데 레포트를 씀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들은 방법들로 영구적, 과학적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레스 노트를 더딥혀준다면 제가 더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